(1834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은 자신이 발명한 한 대의 자동차를 공개했습니다. 원유 전기 마차라고 불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전기차입니다.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하기 약 40년 전의 일이죠. 내연기관이 장착된 가솔린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가 먼저 등장한 이유는 전기 모터와 축전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기어 조작이 필요 없어 운전이 쉽고 진동과 소음이 적은 전기 자동차는 1800년대 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선 소방차로, 미국에선 뉴욕시 전역에 택시로 자리 잡았던 전기 자동차는 1900년대 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렸던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들어선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에 압도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죠.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 유전이 개발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이렇게 100년 가까이 사람들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가솔린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보다 훨씬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제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특성 자체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속도도 수 킬로미터뿐이 안 됐습니다.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한 2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각종 단점이 사라지면서 친환경차로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레카! 그런데 이제 현실과 100% 동떨어진 어떤 그 가상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과학적 원리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VR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프레젠스, 우리가 보통 몰입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장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현장에 있는 느낌, 우리가 어떤 세계에, 어떤 환경에 속해 있다는 그 느낌을 받게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장감, 프레젠스를 느끼게 하기 위한 몇 가지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양안시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안시차, 양쪽 눈. 네. 네네네. 양쪽 눈이 사실은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5cm 정도 떨어져가지고 위치도 약간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한쪽 눈 이렇게 감고서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그쵸, 다르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눈에 이제 각각 다른 영상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원근 거리차를 느끼게 되고 그 원근 거리차를 뇌에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깊이감, 입체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원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VR 기기라고 하면 HMD, 그래서 양안에 각각 렌즈가 있고 거기에 영상을 다르게 넣어주면 네, 그게 결국은 입체감을 느끼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D 영화 보면은 약간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면 보이지 않나요? 맞아, 갈라져 있고 이제 안경 끼면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헤드셋. 여기에 또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를 만드는 원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또 팽이는 예전에 다들 돌려보셨죠? 네. 엄청 돌렸죠. 막 찍기도 하고 막. 팽이같이 이제 고속으로 도는 고속 회전체가 계속 고속으로 돌다 보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중력에 버텨가지고 서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모션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모션 측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면 아까 양안시차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디스플레이 영상을 우리가 정확한 방향, 정확한 위치에서 넣어줄 수 있게 되어서 시각적 몰입감을 훨씬 더 높게 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자이로스코프 기술을 이제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진동 소자 같은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컨트롤러에 넣게 되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에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촉각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레카!
그런데 또 여행 가고 캠핑 가다 보면 그렇죠. 세간살이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절약하신다고 또 일회용품을 재활용하시거든요. 아유, 맞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뭐 한다곤 하지만 네. 이렇게 뭐 유해 세균이 혹시 있거나 이렇다면은 재사용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칫솔 있죠. 네네. 일회용 칫솔과 일반 칫솔. 예. 어느 쪽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일반 칫솔 아닐까요? 왜냐면 일반 칫솔 어제 닦고 맨날 닦고 이 여기에 안에 이런 거 세균 들어가고 저도 병수 씨 의견에 손가락으로 한 표. 이렇게 뭐 이렇게 제거하고 이러니까 일회용 칫솔을 보면은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종이로 되어 있으면 재사용을 안 했을 텐데 플라스틱이라서 잘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세균이 일반 칫솔에 비해서 재사용을 하면 2배나 늘어납니다. 왜요? 그래서 재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일반 칫솔은 이미 그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이 칫솔은 여러 번 사용하는 칫솔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세균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일회용 칫솔의 경우에는 그렇게 재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회성으로 좀 솔 같은 것을 얇게 만들어서 빨리 그러니까 세균에 대비를 하지 않은 거죠. 모양만 보고 똑같겠거니 하고 의뢰이 닦이겠거니 했다가는 세균을 입안에 바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스트레스 팍팍 쌓일 때 가장 먼저 매콤한 음식 생각난 적 많으시죠? 바로 알싸한 매운맛이 시원한 청량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레드올릭에 빠진 대한민국, 요 고추 없이는 못 삽니다. 한국인들의 고추 섭취량은 1인당 연간 약 3.7kg, 세계 최고 수준. 특히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고추. 그 이유는 고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이 한 곳에 모인 채소가 바로 고추입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해서 주변에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즉 이제 에너지를 막 이렇게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런 효과가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체내 체지방들을 분해시켜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가져오죠. 또 고추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 상당히 풍부해서 야맹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그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도 좋고 고추 껍질에는 비타민 P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추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캡사이신인데요.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된 캡사이신은 진통제나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연 진통제로 불리는 캡사이신 성분에는 암세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데 이 효소를 죽여서 암세포를 억제시켜주는 발암 억제제 또는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대장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이콜라이 5157균이나 사스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균 작용을 하죠. 또 고추가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이 되어졌을 때 집신 밑에 이제 깔아가지고 발이 시리지 않게 해줬는데 이 캡사이신은 열을 내서 보온 효과를 제공했던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매운맛이 강할수록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고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등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한 성분. 캡사이신이 듬뿍 든 매운 고추일수록 영양이 더 많은 게 아닐까요? 우리 자연의 빛깔과 향기를 가진 자연산 야생화들부터 무심히 지나치면 잘 보이지 않는 소박한 풀들까지. 그런데 이 야생식물 역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
야생식물 멸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의 야생식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영국 왕립식물원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밀레니엄 종자은행을 운영했다. 밀레니엄 종자은행은 세계 최대 야생식물 종자은행으로 전 세계 야생식물 중 13%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이곳에 보관된 종자는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 역시 야생식물 종자를 보관하고 멸종을 막는 야생식물 종자은행이 운영 중이다. 그중 고려대학교 야생자원식물 종자은행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 종자은행 중 한 곳이다. 고려대학교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야생 종자는 약 7,000종. 1999년 개소 이후 야생식물 종자를 모으기 시작해 국내 최다 야생식물 종자를 보유하고 있다. 채집 후 일정 시간 건조를 시킨 식물은 정선 과정을 거친다. 정선 과정은 식물의 이파리와 줄기 등을 떼어내 종자만 가려내는 일을 말한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요 하얀색 이 건더기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실한 종자만을 선별한다. 실제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자원들을 수집, 보존하고 저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식물종들이 멸종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자들을 수집해서 보관해 놨을 때 우리는 그 종자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종자의 활용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종자를 모아서 보관을 꼭 해야 합니다. 유레카! 외관과는 달리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보면 친환경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 수 있죠. 먼저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해 크고 작은 핵심 부품들과 연결기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며 차량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2만여 개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동차는 우리에게 친숙한 그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 엔진을 중심으로 그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그 공기 공급 장치, 그다음 저 안쪽으로는 또 연료 공급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사실 차량 쪽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비슷해요. 그러나 구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구동계 부분이 가장 큰 차이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이곳에서 화석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며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 외에도 변속기, 연료 탱크, 배기구, 그리고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있죠. 이번엔 전기 자동차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빈 공간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이 일반 차량의 부품보다 1만여 개가 적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의 구조에선 엔진과 변속기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보면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전기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크기를 비교한다면 사실 더 작지요.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계통의 라인들이 설치가 되고요. 뒤쪽에 커다란 연료 탱크가 있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커다란 크기의 배터리가 차량의 트렁크 밑부분 또는 차량의 바닥 부분에 일부 장착되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연료가 전기인 만큼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품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 모터와 감속기는 전기차의 구동부에 동력을 제공하죠. 이외에도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와 컨버터 등의 모듈이 전기차엔 배치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없다는 건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냉각수가 필요 없죠. 엔진 오일의 역할도 사라졌습니다. 유레카! 클레오파트라는 석류, 양귀비는 열대과일인 리치로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공급했다고 할 만큼 과일은 미용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예, 과일은 우리 신체의 산화를 시키고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에 활력,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또 비타민 A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식사할 때 우리 결핍이 되기 쉬운 그런 비타민들, 영양소들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많고 많은 과일 중 특히 식후에 드시면 좋은 과일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고기. 고기를 드신 후라면 파인애플을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은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특히 육류를 섭취했을 때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국민과일 사과는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로 식사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수박과 참외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평소 짜게 드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생물이나 해물 드실 때 꼭 따라 나오는 이것! 바로 레몬인데요. 레몬은 육류나 어패류에 기생하는 균을 억제한다고 하니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알록달록 색깔만큼이나 무궁무진한 과일의 세계. 과일이야말로 국민 후식으로 손색 없겠죠? 유레카! 아무래도 슛을 차야 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킥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대포할 슛. 대포할 슛이요? 네. 어떤 특정한 선수나 어떤 상황 같은 게 옛날에 있을까요? 아마 네. 그 시절이었나 그 전에 월드컵이었나 모르겠어요. 2002년인가. 그때 황보관 선수. 황보관 선수가 직접 프리킥. 네. 그리고 이제 대포할 슛으로 골을 넣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장면을 TV로 본 기억이 아직도 너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브라질의 예전의 스타였죠. 호베르토 카를로스의 UFO 슛이 생각이 납니다. 저 알죠. 네. 직선으로 가다가 슉 휘어져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네. 바나나 슛이라고 하죠. 네네. 이 월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마그누스 원리라는 같은 원리에 적용을 받는데. 네, 마그누스 원리요? 네. 뭐 야구의 커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 회전하는 쪽으로 유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게 되고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이 날아가는 공이 빨려 들어간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그죠? 이 압력이 약한 지역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러면서 휘게 되는 거군요. 예, 휘게 되는 건데. 네. 굉장히 많은 구기 종목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리가 마그누스 원리. 자, 바나나 킥, 바나나 슛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또 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회전을 안 하는 무회전 슛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무회전 슛 하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형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유명하죠. 호날두 선수의 이 무회전 킥
이게 회전 없이 요동이 많이 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의 원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까하고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름 그대로 회전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회전이 자연스럽게 먹게 되거든요. 공을 차면. 그렇죠. 그걸 안 먹게 하려고 역으로 스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공중에 떠서 무회전으로 날아간다는 얘기는 네. 주변의 공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다는 얘기가 돼서 네. 찬 사람도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공이 됩니다. 야구의 너클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흔들거리면서 요동이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이제 난류가 생기는 현상이 벌어져요, 공 주변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공이 아주 느리게 되면은 이걸 구사할 수가 없어요. 공을 아주 빠르게 찰 수 있는 선수만이 다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역스핀을 걸어서 이걸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류 선수들만 할 수 있어요. 유레카! 삼국시대부터 인삼은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중국에서 조공품 형식으로 흘러들어간 인삼은 북경을 거쳐 남경, 그리고 광저우까지 갔다. 광저우는 당시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다. 독점 무역권을 행사한 서양의 13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상인들이 인삼을 싣고 해양 실크로드를 가로질렀다. 이러한 13행들을 통해서 서양으로 여러 중국의 약재와 더불어서 조선의 인삼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인삼의 효능을 크게 경험하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아편 전쟁이다. 아편 전쟁은 청과 영국의 전쟁으로 아편이 급속도로 중국에 유입되면서 피폐해지자 중국이 아편을 금지하면서부터 촉발된 서양과의 전쟁이다. 아편 전쟁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 인삼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우리 인삼을 복용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인삼의 중국 수출량은 크게 뛰었다. 아편을 해독하는데 고려 인삼이 특효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수출량이 평소 한 2만 근 정도 되던 것이 4만 근까지 급증을 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삼의 이 효능은 아편 해독뿐만 아니라 강장제라든지 또 만병통치약으로 중국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삼이 중국 광저우를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인삼은 서양에서 신비의 약초가 되었다. 파낙스는 라틴어로 모든 것을 치유하다라는 뜻으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다. 1844년 러시아의 메이어 CA라는 학자가 인삼의 학명을 만병통치약 인삼과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었다. 유레카! 발 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준다더니 바지는 왜 갈아입으려고요? 청바지로 발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안 입는 청바지에 깔창을 대고 밑그림을 그린 후 잘라내는데 그 후에 신발에 넣는다? 아니 이건 청바지 깔창. 땀이 차면 세균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땀을 없애는 방법을 찾다가 청바지가 땀을 되게 잘 흡수해서 그 다음부터 청바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셀룰로즈란 섬유로 구성되어 있어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도 잘 된다고. 그리고 갑자기 종이를 구기는데 아니 뭐 화나는 일이 있어요? 종이나 신문지나 잡지 같은 걸 뭉쳐서 넣으면은 냄새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모양새가 잡혀주는 것 같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냄새를 흡수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종이의 효과. 담당 PD의 증언에 따르면 신발장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스멜. 이번에 40도로 맞춘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을. 이소발레르산이라는 화학물질이 땀 때문에 생기는 화학물질인데요. 그런데 녹차 팩이 이소발레르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녹차 팩으로 발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매일 적용을 한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바싹 건조를 해준다고. 꼼꼼도 해라. 휴지를 돌돌 말아서 발가락 사이에 끼워주면 근육의 돌출된 부위도 잡아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지가 땀 흡수를 잘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휴식을 취할 때도 휴지를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운다. 정말 철저하세요. 무좀 미리 예방하세요.